15번 은닉층의 개수가 1개인 인공신경망에서 입력층의 노드 개수가 20개, 은닉층의 노드 개수가 50개, 출력층의 노드 개수가 3개일 때 이 모형에서 사용된 가중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단 바이어스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입력, 그 다음에 은닉,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20개가 노드가 있다는 거고요. 은닉층은 50개, 그리고 출력층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중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입력층하고 은닉층에 있는 것이 각각 완전하게 연결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중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력층에 있는 하나가 은닉층에 있는 이 50개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20하고 50개가 있었을 때 곱해서 1000개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50개가 또 출력층에 있는 3개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0 곱하기 3 하면은 150개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1150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바이어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이어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은닉층으로 입력에 있는 것이 20개에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바이어스가 하나 더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50개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개의 입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기에 바이어스가 하나 더 들어와요. 그래서 3개의 바이어스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스를 고려한다면 1150개에다가 더하기 53개 해서 1203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답은 1번이고요. 16번 다음 중 인공신경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때 46회 때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보면 활성화 함수가 렐루일 때 신경망은 로지스틱 회귀나 프로빗 회귀와 동일한 모형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 로지스틱 회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렐루가 아니라 시그모이드죠. 그래서 1번 틀려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게 되면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고 은닉층이 없다면 신경망은 로지스틱 회귀나 프로빗 회귀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빗 모형이라는 것은 이진 종속 변수, 즉 참 거짓, 0, 1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나오는 범주형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링크 함수로, 여기에 보면 프로빗 함수, 표준 정규 분포의 역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하는 일반화 선형 모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신경망에서 은닉층이 없으면 선형회귀 모형과 같아지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면서 은닉층이 없으면 로지스틱 회귀 함수 나와 있죠. 그리고 은닉층과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신경망이 선형 모형을 넘어서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데이터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인공신경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은닉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은닉층 노드의 수는 입력 차원의 수와 독립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층의 노드의 수는 출력 범주의 개수와 같죠.
그래서 출력하는 범주가 뭐 3가지라면 출력층 노드의 수는 3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모든 은닉층들의 노드의 수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은닉층에서 이게 은닉층 3개가 있다면 다 달라도 돼요. 그래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8번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범위로 알맞은 것은 0에서 1이죠. 그래서 출력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로 나오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0 또는 1 이렇게 선택하시면 큰일이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범위는 0에서 1이 됩니다. 19번 단층 퍼셉트론의 다중 범주층을 출력할 때 각 범주에 포함될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범주가 나오는 거고 시그모이드라고 한다면 2개 범주인 것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 소프트맥스에 관한 것이고요. 20번 다음 중 실제 값이 참인 것 중 예측값도 참인 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저희 굉장히 많이 연습했죠. 실센, 예프리. 그래서 실하고 센하고 s 예쁘다, 프리티 해서 암기했던 것 기억나세요? 그래서 실제 값이 참인 것 했으니까 실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센시티비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재현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재현율과 민감도는 같은 것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2번이고요. 그리고 재현율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중요한데요.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평균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식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EPR 나누기 P 플러스 R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참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예측이 참인 것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실제로 참인 것의 비율이다. 그리고 특이도라는 것은 네거티브 중에서 모델이 네거티브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21번) 가로축을 1-특이도, 세로축을 민감도로 두어 시각화한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1-특이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FP 레이트죠. 그리고 세로축 민감도라고 하는 게 센시티비티, 그리고 이게 똑같이 재현율이잖아요. 리콜, 그리고 TP 레이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X축을 FP 레이트, Y축을 TP 레이트로 하는 것이 바로 ROC 커브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0에서 1범위, 0에서 1범위 이렇게 나타나는 ROC 커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적을 AUC라고 했었고 그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FP 레이트가 0이고 TP 레이트가 1인 여기를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면적이 1이 되고 모두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들이 모두 다 분류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이죠. 이때 이익도표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표 집단을 찾아내는지 누적 비율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2번 K평균 군집에서
초기 중심점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K평균 군집에서는 무작위 선택 방법을 사용을 하죠. 전통적인 K-미인즈에서는 데이터 포인트 중 무작위로 K개를 뽑아 초기 중심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요. 하지만 K-미인즈 플러스에서는 중심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확률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23번 최장 연결법으로 군집 분석한 결과인 덴드로그램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면 최장 연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적인 군집 분석의 한 가지 종류죠.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이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높이 150에서 나누면 2개의 군집이다. 높이 150에서 가로로 선을 그어서 보면 2개의 선과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2개의 군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군집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군집해서 2개의 군집이 나오게 되고요. 3번에 다시 군집 분석을 수행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리를 구하는 것이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면 즉 평균 연결법으로 수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죠. 동일한 데이터와 거리 계산법, 즉 최장 연결법을 사용해서 다시 계산하면 결과는 동일하고 방법이 달라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번 1표본 T검정을 진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임금에 관한 것을 평균 100으로 가설을 세웠고요. T값이나 자유도, P-value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95% 신뢰 구간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X에 대해서 평균, 점추정 값이 나와 있죠. 1번부터 보면 유의 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는 P-value를 보시면 되는데요. 2.22에 마이너스 16은 0에 아주 가까운 값이죠.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요. 자, 그러면 유의 수준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돼야 되죠. 1번 틀려 있고요. 2번 보시면 귀무가설 기각을 위해 가정한 평균은 100 맞고요. 귀무가설에서 설정한 평균이 신뢰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 구간 보면은 110에서 113 정도로 볼 수가 있고 100이라는 수치는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죠. 웨이즈 표본의 크기가 3000개로 중심극한 이론에 따라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본다. 중심극한 이론에 따라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은 30개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0개나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데이터 마이닝의 절차로 올바른 것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그 순서가 가장 먼저 목적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공한 후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적용을 하고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 정의, 데이터 준비, 데이터 가공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목적 정의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도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데이터 준비에서는 데이터 정제를 통해 품질 확보까지를 포함하며 데이터 가공은 목적 변수를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게 가공 및 준비하는 단계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 설명이 나오고 이게 어떤 단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공 단계입니다.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준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26번 다음 중 연관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면 A이면 B의 향상도가 1보다 크면 B만 구매할 확률보다 A를 구매한 후 B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올바른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만 구매할 확률 그리고 여기에서는 A를 구매한 후 B를 구매한 확률 해서 이것의 B가 향상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1보다 커지면 이쪽에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2번 연관 분석에서 지지도보다 신뢰도가 더욱 중요한 지표다라고 나오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것을 고르게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이 틀려 있어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함께 고려해서 다음의 내용을 고르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2번 틀려 있고요. 3번 볼게요. 400명의 사람이 각각 1000개의 영화를 시청한 기록을 바탕으로 연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A이면 B의 지지도와 B이면 A의 지지도는 동일하죠. 다른 게 있어요. 신뢰도 같은 경우는 A이면 B와 B이면 A의 신뢰도가 다르죠. 하지만 지지도나 향상도는 동일합니다. A이면 B의 지지도 향상도와 B이면 A의 지지도 향상도가 동일하죠. 27번 커피이면 우유의 지지도를 구하시오. 자, 지지도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커피와 우유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전체는 다 더하게 되면 1000이 나와요. 그리고 커피하고 우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50과 250을 더하면 300이 되기 때문에 1000분의 300은 0.3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8번 다음 앙상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보면 배깅은 이전 모형의 오차가 큰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깅은 표본 추출할 때 부스트랩 방법을 쓰는 거죠. 병렬 학습이 가능한 이렇게 이전 모형을 고려하고 거기서 오차가 큰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학습하는 것은 부스팅이죠. 틀려 있고요. 부스팅은 분류가 잘 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잘 못된 것이에요. 반대로 쓰여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각 노드 분할에서 모든 변수를 사용해 최적 분할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변수가 아니에요. 이 랜덤이 들어간 것은 이제 랜덤하게 질문을 만들 변수를 선택할 때 이 랜덤이라는 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랜덤하게 몇 개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 모든이라는 것이 틀려 있고요.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배깅은 병렬, 부스팅은 순차적. 29번 결집값 처리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복원을 하면서 틀린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좀 의견이 나뉘긴 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결측값이 포함된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극히 일부일 경우 결측값을 제거하면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결측치가 극히 일부일 경우, 그 수가 굉장히 적을 경우죠. 결측값 제거를 통해서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항상 향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올바른 내용입니다. 적절한 결측값 처리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게 되고요. 또 결측값 처리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데이터의 품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측값 처리라던가 이상값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결측치를 제거하는 대신 대체를 하면 다른 값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부분이 틀려 있죠. 정확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증가할 수 있죠. 4번이 틀려 있는 내용이고요. 보면 결측치가 소수라면, 많지 않다면 제거해도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고 오히려 깨끗한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해져서 정확도가 좋아질 수 있다. 결측치를 무시하게 된다면 편향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처리, 대체나 보관 등 하게 되면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신뢰성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측치를 처리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의 품질이 개선되죠. 결측치 대체는 손실을 줄이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30번 연관 분석에서 최소 지지도를 2로 설정했다. 다음과 같이 빈발 항목 후보 집합의 일부가 주어졌을 때 최대 길이의 빈발 항목 집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어진 게 빈발 항목 후보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길이의 빈발 항목 집합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보면 단일 항목별 지지도 개수라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항목 A, B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을 때의 지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최소 지지도가 2죠. 그러면 지지도가 1인 D는 빈발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D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삭제고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긴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보면 ABD 제거를 하고 나면 여기는 길이가 2고요. BCE는 길이가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긴 걸 찾아주는데 D 같은 경우에 최소 지지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A, B, C, E 이런 것이 있었다면 빈발 4항목 집합으로 이것이 최대 길이 빈발 항목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과목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